젊음의 기운이 손가락 사이로 모래알처럼 조금씩 빠져나가는 느낌을 받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것은 누구나 중년에 문턱에서 마주하게 되는 불안이며 스스로의 독립을 잃게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만약 제가 말씀드린다면 여러분의 건강을 가장 크게 해치고 있는 원인 중 하나가 사실은 아침 식탁 위에서 늘 함께하던 친근한 음식에 얼굴을 하고 숨어 있었다면 과연 어떻게 느끼시겠습니까?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려는 건 많은 분들이 즐겨 드시는 달콤한 마과입니다. 그런데 이 과일 속에는 우리가 미처 몰랐던 주의할 점이 숨어 있습니다. 매일같이 반복하는 작지만 잘못된 습관들이 생각보다 조용히 건강을 갉아먹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마과를 어떻게 먹어야 진짜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마과를 무조건 몸에 좋은 기적의 과일로 생각하기보다는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7가지 중요한 실수를 피하셔야 진짜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실수들은 바로 병원에 가야 할 정도로 즉각적인 통증을 주지는 않지만 서서히 위장부터 호르몬간과 신장까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단순히 마과를 먹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떻게 먹어야 마과가 약이 되고 독이 되지 않게 할 수 있는지를 함께 알아보자는 것이니까요. 우리 몸을 해치는 건 때로는 눈에 띄는 독이 아니라 괜찮다고 여겨온 그 익숙한 습관일 수도 있으니까요. 마과를 매일 드시거나 자주 드신다면 이 영상은 반드시 시청하셔야 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영상 아래 댓글로 어디에서 시청 중이신가요? 또 함께 남겨주세요.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은 다음 영상에 소개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시다면 아래에 감사합니다 버튼을 통해 후원도 고려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우리 의료 커뮤니티가 앞으로도 이렇게 무료로 건강한 콘텐츠를 만들 수 있게 해주는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식탁 위에 놓인 잘 익은 빨간색의 마가오를 보면서 이건 몸에 좋은 거야 라고 믿곤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그 생각은 맞습니다. 마가오는 정말 자연이 우리에게 준 훌륭한 선물입니다. 비타민C가 풍부하고 베타카로틴이 가득하며 소화를 돕는 효소까지 들어있어 위장에 기적 같은 도움을 주는 과일이니까요. 기운 없고 식욕 떨어질 때 마가오 하나면 기분까지 환해지는 걸 느낀 적 있으시죠? 이처럼 마가오는 신체뿐 아니라 정신까지 활기차게 만들어주는 동반자입니다. 그런데요, 좋은 이야기엔 늘 반전이 있는 법이죠. 마가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익함과 해로움 사이에는 아주 얇은 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아무런 나쁜 의도 없이 바로 그 선을 매일 넘고 있습니다. 몸과 마음의 자유를 지켜야 할 이 소중한 시기에 우리가 무심코 반복하는 작은 습관들이 되려 우리를 위협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마가오 자체에 있는 게 아닙니다. 진짜 위험은 우리가 놓치고 있는 사소한 습관들, 매일 반복되는 무심함 속에 숨어 있습니다. 최근 서울대 식품안전연구소의 자료에 따르면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열대 과일은 농약 잔류물과 세균 오염의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가오처럼 수분과 당이 많은 과일은 보관이 부적절하거나 세척이 부족할 경우 건강한 식단이 순식간에 조용한 위협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은 바로 이 부분에 대해 하나하나 함께 짚어보며 마가오를 건강하게 즐기기 위한 진짜 방법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첫 번째로 가장 흔히 간과되는 실수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눈에 잘 띄지 않지만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바로 마과 속에 들어있는 소화효소 파파인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입니다. 파파인은 단백질 분해를 돕는 효소로 유명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유익한 작용을 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그렇듯 예외는 존재합니다. 특히 노년기에 접어든 분들 중 일부는 젊을 땐 아무렇지도 않았던 성분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몸이 보내는 미세한 변화와 신호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시기라는 것이죠. 김준호 박사님께서도 늘 강조하시듯 우리 몸의 작은 경고를 귀 기울여 듣는 것이 건강 수명을 늘리는 핵심 열쇠입니다. 예를 들어 마과를 먹고 나서 입안이 따끔거리거나 목이 간질거리고 입술이 붓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면 그냥 넘겨선 안 됩니다. 처음엔 가벼운 증상으로 시작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반응은 강해질 수 있고 심한 경우에는 복통이나 구토호흡 곤란, 심지어 생명을 위협하는 아나필락시스 쇼크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건 절대 겁을 주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사례이며 우리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중요한 정보입니다. 특히 고무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더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과의 단백질 구조는 천연 고무, 예를 들어 고무장갑에 포함된 성분과 유사의 알레르기 반응이 교차될 수 있다는 것이 국내외 여러 연구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고무장갑 착용 시 손에 발진이 생기거나 가려움증을 겪은 적이 있다면 마과 섭취 전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김준호 박사님은 상담 시마다 이 부분을 빼놓지 않고 강조하십니다. 조심하는 것이 오히려 자유로운 삶을 지켜주는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이와 비슷한 증상이 있었다면 마과를 잠시 끊고 병원에서 진단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괜찮겠지 하고 무시하는 순간 상황은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항상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빠르게 반응하는 것이야말로 자기 몸을 사랑하는 가장 성숙한 태도입니다. 결국 이 첫 번째 이야기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교훈은 단순하지만 매우 깊습니다. 자기 몸을 알고 자기 몸의 말에 귀 기울이는 것. 그것이야말로 건강한 노년을 위한 첫걸음이며 오래도록 편안하고 독립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건강 습관입니다. 이제 두 번째 실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실수는 생각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일상 속에서 무심코 반복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바로 약을 복용하면서 마과를 함께 먹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집안에 혈압약, 심장약, 혈액순환 관련 약을 보관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처럼 복용약이 늘어나는 시기에 우리가 종종 간과하는 건 바로 음식과 약의 상호작용입니다. 특히 마과처럼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과일도 특정 약물과 함께 복용했을 때는 효과를 왜곡시키거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마과에는 비타민 K가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혈액 응고에 관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혈액을 묽게 하는 와파린과 같은 한근고제를 복용 중인 분들이라면 비타민 K 섭취량이 많아지면 약의 효과가 줄거나 반대로 혈액이 너무 묽어져 출혈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약효가 약해지거나 너무 강해지는 둘 다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김준호 박사님은 식습관 상담 때마다 이 부분을 매우 신중하게 짚어주십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복용 중인 약과 충돌할 수 있다는 사실은 반드시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또 한 가지 놓치기 쉬운 점은 마과에 들어있는 소화효소 파파인입니다. 이 성분은 한겸증 작용이나 혈액순환을 돕는 면에서 긍정적일 수 있지만 약물과 함께 복용하면 예상보다 강한 효과를 유발해 위장 자극 출혈, 두통 등의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치 불에 기름을 붓는 것처럼 아무 의도 없이 오히려 문제를 키울 수 있는 구조인 셈이죠.
뿐만 아니라 마과는 자연스럽게 장운동을 촉진하는 완화 작용이 있습니다. 원래는 좋은 작용이지만 약을 복용한 직후 마과를 함께 먹는다면 장에서 약을 충분히 흡수할 시간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지속적으로 서서히 흡수되어야 효과를 보는 약물들의 경우 이 타이밍의 차이가 치료 효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고혈압약이나 심장약처럼 매일 일정하게 복용해야 하는 약물은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준호 박사님과 같은 전문의 또는 약사와 상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금 복용 중인 약과 마과를 함께 먹어도 괜찮은지, 어떤 시점에 먹는 것이 안전한지 꼭 확인하고 드셔야 합니다. 특히 고혈압, 심혈관 질환, 당뇨, 간질환, 신장 문제처럼 만성질환으로 약을 장기 복용 중인 경우라면 더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마과는 분명 건강에 좋은 과일입니다. 그러나 언제 어떻게 얼마만큼 먹느냐에 따라 득이 될 수도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약이 당신의 몸을 돌본다면 음식은 그 약이 잘 작동하도록 돕는 조력자여야 하지 방해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이번 정보를 꼭 기억하시고 다음 진료 시에는 마과를 매일 먹고 있는데 괜찮을까요? 하고 한 번쯤 물어보세요. 그 작은 질문 하나가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흔히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몸에 좋다고 하니까 조금 먹으면 좋은 거고 많이 먹으면 더 좋겠지. 특히 마과처럼 건강에 이롭다는 인식이 강한 음식일수록 이 착각은 더 쉽게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음식에는 적당한 양이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넘치면 득보다 해가 앞서는 법이지요. 마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이 과일이 소화에 좋다고 알려진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풍부한 식이섬유 때문인데요. 문제는 이 섬유질을 짧은 시간 안에 과도하게 섭취했을 때 발생합니다. 갑자기 많은 양의 섬유질이 들어오면 장이 놀라서 과도하게 반응할 수 있고 이로 인해 복부 팽만감 복통 심한 경우 설사나 잦은 배변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분명 건강을 위해 먹었는데 오히려 몸이 무겁고 불편해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게다가 마과에 들어있는 파파인 효소도 과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적당량일 땐 위를 도와주는 고마운 존재지만 과량이 들어가면 위벽을 자극해서 속쓰림, 트림, 쓰라림, 심지어 위험 증상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김준호 박사님은 이에 대해 자연에서 온 것이라도 조심스럽게 다뤄야 한다는 말씀을 자주 하시지요. 최근 국내 영양학회지에서도 발표된 바에 따르면 식이섬유와 소화효소를 한꺼번에 많이 섭취할 경우 장내 유익균의 균형이 무너질 수 있으며 오히려 장 건강에 해가 된다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또 하나 많은 분들이 놀라시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마과에는 베타카로틴이라는 색소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노란색, 주황색을 만들어내는 영양소입니다. 그런데 이걸 매일 많이 먹게 되면 손바닥이나 발바닥, 심지어 얼굴 피부까지 노랗게 변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카로틴 혈증이라 불리며 위험한 상태는 아니지만 갑작스레 피부색이 변한다면 누구나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변화는 특히 당뇨나 간 건강에 민감한 어르신들에겐 혼란을 주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김준호 박사님은 하루의 중간 크기에 마과 한 조각, 대략 1/4조각 정도면 충분하다고 조언합니다. 이 정도 양이면 비타민도 섬유질도 충분히 섭취 가능하고 몸에도 부담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어떤 음식이든 이거 하나면 모든 병이 낫는다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음식 속에서 균형을 이루어야만 그 효과가 빛을 발하는 법이지요.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마과를 드신다면 그 한 입이 균형을 이루는 삶의 일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조화로운 식습관이 쌓일 때 여러분의 몸은 반드시 그 고마움을 되돌려 줄 것입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 실수는 겉으로 보기엔 무해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건강에 은근한 위험을 줄 수 있는 잘못입니다. 바로 익지 않은 마과, 즉 덜 익은 상태의 마과를 섭취하는 것입니다. 주방에 마과 한 통이 놓여 있는데 껍질이 아직 푸르고 단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마 뭐 큰일 나겠어 하는 마음으로 썰어 드시는 분들 꽤 많습니다. 실제로 일부 동남아 요리에서는 풋마과를 이용한 음식이 있지만 그 경우 대부분은 조리하거나 절이는 과정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덜 익은 마과를 날 것으로 먹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익지 않은 마과에는 소화효소 파파인이 익은 것보다 훨씬 높은 농도로 들어있으며 이 효소는 위를 자극할 수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특히 위가 예민하신 분들, 평소 속쓰림이나 더부룩함을 자주 느끼는 분들에게는 자칫하면 위염 속쓰림, 역류성, 식도염, 설사 등의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국제식품과학학술지에 따르면 고농도의 파파인이 위점막을 손상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과는 반드시 충분히 익은 상태에서 섭취해야 합니다. 더욱 주의가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임신 초기의 여성입니다. 만약 가족 중에 임신 중인 딸이나 며느리 또는 손녀가 있다면 꼭 알려주셔야 합니다. 풋마구에는 흰색 유액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유액은 자궁 수축을 유발할 수 있으며 임신 초기에는 유산 위험 또는 조산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보고가 여러 의학 자료에서 확인된 바 있습니다. 서울 산부인과학회와 미국 산부인과 저널에서도 동일한 경고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마과가 먹기 적당하게 익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껍질의 색이 노란빛 또는 주황빛으로 변하고 살짝 눌렀을 때 손끝에서 약간 들어가는 느낌이 들며 달콤한 향이 올라오는 상태가 바로 먹기 좋은 때입니다. 속살은 선명하고 촉촉해야 하며 숟가락으로 쉽게 떠질 정도여야 합니다. 반대로 껍질이 초록빛이고 딱딱하다면 상온에서 이틀에서 사흘 정도 더 익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을 기다리는 것이 번거롭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안전한 식습관은 인내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맛과 건강을 함께 누리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단 2, 3일만 기다리면 몸에 부담 없이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마과를 즐길 수 있습니다. 빨리 먹겠다고 서두르면 위장은 상하고 건강에 해가 되며 특히 여성 건강에는 더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다음번 마과를 고를 때는 색과 향, 질감까지 꼼꼼히 살펴보시고 익은 마과만 섭취해 주세요. 몸이 보내는 신호를 존중하는 식사야말로 진짜 건강한 삶을 위한 출발점입니다. 나와 가족의 내일을 위한 선택, 그 시작은 과일 하나에서부터 바뀔 수 있습니다. 이제 5번째 실수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많은 분들께 놀라움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바로 마과의 씨앗을 무심코 버리는 일입니다. 대부분 씨앗은 당연히 먹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은 다르게 생각하게 되실 겁니다. 사실 이 검은색 작고 단단한 씨앗들 속에 놀라운 건강 자원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매번 아무렇지 않게 버리고 있었던 것이죠. 마과 씨앗에는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좋은 지방, 식물성 단백질, 장 건강을 돕는 섬유질, 그리고 마그네슘, 칼슘 같은 노년기에 중요한 미네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단순히 영양소가 많다는 수준을 넘어 이 씨앗은 항균 작용과 기생충 억제 효과까지 보고된 바 있는 자연의 약재와 같은 성분을 지니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3년 국내외 의학영양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마과 씨앗 추출물이 위장 내 해로운균, 특히 대장균이나 살모넬라균 같은 균들을 억제하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이 씨앗은 소화를 돕는 효소도 포함하고 있어 소화가 느린 분들이나 장이 더부룩한 분들께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살짝 매콤하면서도 톡 쏘는 그 맛 덕분에 잘 말린 씨앗을 스무디나 샐러드에 넣거나 심지어 후추 대신 갈아서 음식에 첨가해도 맛과 기능이 뛰어납니다. 냉장고 속 식재료에 활기를 불어넣는 작고 강한 건강한 한 조각, 그게 바로 마과 씨앗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경고를 드려야 합니다. 아무리 좋다고 해도 많이 먹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씨앗에는 강한 생리활성 성분이 들어있어서 과하게 섭취하면 간과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또 일부 동물 실험에서는 지나친 섭취가 생식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안전하게 섭취하시려면 하루 한 작은 술 정도, 즉 티스푼 1스푼 이내의 양이 적당합니다. 너무 많지 않게 꾸준하게 적정량을 지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제 다음번 막과를 드실 때는 씨앗을 그냥 버리시기 전에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그 안에는 우리가 매일 필요로 하는 에너지와 영양, 그리고 자연이 준 치유력이 들어 있습니다. 적절히 섭취하면 그것은 단순한 부재료가 아니라 삶의 질을 지키는 강력한 보조자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시작하고 신중하게 꾸준히 이어나간다면 마과 씨앗은 여러분의 몸을 도와주는 숨겨진 보석이 될 것입니다. 그동안 버리기만 했던 보물이 이젠 건강을 위한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작은 실천을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6번째 실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겉보기에는 별일 아닌 것 같지만 실은 막과를 어떻게 보관하느냐가 건강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마과는 수분과 당 함량이 높아 상하기 쉬운 과일입니다. 보관을 잘못하면 세균이 급격히 번식하게 되고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상태로 변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부주의 하나가 우리가 애써 쌓아온 건강의 흐름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점 절대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먼저 마과를 사서 집에 가져오셨을 때 아직 껍질이 초록색이고 단단하다면 상온에 두고 며칠 동안 익히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렇게 하면 과일 고유의 달콤한 향과 부드러운 식감이 자연스럽게 살아나며 영양소의 흡수율도 훨씬 높아집니다. 껍질색이 노란빛 혹은 주황빛으로 바뀌고 손으로 살짝 눌렀을 때 부드럽게 들어가면 먹을 준비가 된 상태입니다. 이 시점에서 바로 드시지 않을 경우엔 반드시 냉장 보관으로 전환하셔야 합니다. 특히 여름철이나 기온이 높은 계절이라면 상온에 계속 두는 것은 위험합니다. 김준호 박사님도 자주 강조하시죠. 숙성은 상온, 보관은 냉장. 이 두 단계가 지켜져야 마과의 영양과 안전을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 식품안전정보원과 농촌진흥청에서도 마과는 숙성 후 냉장 보관 시 5일에서 7일까지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냉기의 도움을 받으면 마과의 당 성분이 안정화되고 동시에 유해균의 번식도 억제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미 썰어화려운 마과입니다. 썰린 마과는 공기와 접촉된 면적이 넓어지기 때문에 훨씬 더 빨리 상하게 됩니다. 특히 여름철 자른 상태로 2시간 이상 상온에 방치하면 살모넬라균이나 리스테리아균과 같은 위험균이 빠르게 증식할 수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뚜껑이 잘 닫히는 밀폐 용기에 담아 냉장고에 보관해야 하며 2, 3일 안에 섭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간단한 수칙 하나가 식중독과 같은 불필요한 고통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물론 이해합니다. 식탁 위나 싱크대 옆에 마과를 놔두면 먹기 편하고 보기에도 좋죠.
하지만 그 편리함 몇 초를 줄이고 제대로 보관하는 것이야말로 오랫동안 건강하고 독립적으로 살아가기 위한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매번 마과를 먹을 때마다 이건 몸에 좋은 음식이야 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렇다면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좋은 음식을 올바르게 다루는 습관까지 함께 갖추시는 것. 그것이 진짜 건강한 삶의 습관입니다. 이제 마지막 7번째 실수입니다. 아마도 이 실수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분일지도 모릅니다. 바로 마과의 껍질을 씻지 않고 자르는 것. 이 단순한 행동이 건강에 생각보다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어차피 껍질은 안 먹는데 굳이 씻을 필요가 있을까 하지만 그 생각이 우리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질병관리청의 발표에 따르면 살모넬라균에 의한 식중독 집단 감염 사례 중 세척하지 않은 마과에서 비롯된 경우가 여럿 보고되었습니다. 마과의 껍질 표면에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세균 농약 잔류물, 흙먼지 운반 중 생긴 오염물질들이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칼로 마과를 자르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칼날이 오염물질을 그대로 과육 속으로 밀어넣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무 의심 없이 그 과육을 먹게 되죠. 이런 과정에서 들어온 살모넬라균이나 대장균은 경미한 복통에서부터 심각한 설사, 구토, 고열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 고령자에게는 매우 위험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단지 세균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농약 성분이 껍질에 남아있는 경우 그 잔류물이 서서히 체내에 쌓이면서 호르몬 이상이나 장기 손상과 같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도 여러 환경단체와 식약처에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안전하게 마과를 즐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과일을 자르기 전 반드시 흐르는 물에 껍질을 깨끗이 씻어주는 것. 손으로 문질러도 좋고 전용 과일솔을 이용해서 부드럽게 껍질을 닦아주시면 됩니다. 비누나 세제를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맑은 물과 가벼운 세척만으로도 대부분의 오염은 제거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깨끗한 천이나 키친타월로 껍질을 말끔히 닦아내고 자르기. 단 1분만 투자해도 여러분의 건강을 오래 지켜줄 수 있습니다. 김준호 박사님은 항상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음식은 혀로 들어오지만 건강은 습관으로 들어온다. 마과처럼 건강에 좋은 과일도 올바르게 다루고 올바르게 먹을 때에만 비로소 약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마과를 건강식으로 알고 있었고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보관조리 섭취에 방식을 놓치면 좋은 음식도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마과 한 조각에도 우리가 지켜야 할 작지만 중요한 습관들이 있다는 것을요. 단순한 실수가 건강을 망가뜨릴 수 있고 반대로 세심한 배려 하나가 건강을 지켜주는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기억해 두셨다가 다음에 마과를 드실 때 꼭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 여러분의 독립된 삶은 바로 이런 작고 똑똑한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 아래 댓글란에 오늘 이야기 중 가장 놀라웠던 부분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혹시 나도 모르게 반복하고 있던 실수는 무엇이었는지 조심스럽게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의견을 꼭 읽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더 깊이 있는 건강 이야기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셨다는 것은 여러분이 스스로의 건강을 소중히 여긴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이 시간을 통해 얻은 정보를 오늘 하루의 선택에 적용해 보세요. 우리 몸은 매 순간 쉬지 않고 여러분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몸에게도 세심한 관심과 따뜻한 돌봄으로 응답해 줄 시간이 아닐까요? 일상 속 작은 실천이 내일의 활력과 독립을 지켜주는 기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준호 한의사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한 가지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지금 고혈압이 있으시거나 가족 중에 고혈압을 앓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지금 당장 복용 중인 혈압약을 손 가까이에 꺼내 두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생명을 지켜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다소 무겁게 들릴 수 있다는 것,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심뇌혈관 응급실에서 정말 수없이 많은 안타까운 장면들을 직접 목격해 왔습니다. 환자분들 약도 꼬박꼬박 사드시고 비용도 아끼지 않으시고 심지어는 매일 아침 알람까지 맞춰가며 눈 뜨자마자 약을 복용하는데 그렇게 철저히 실천해도 결과는 정반대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혈압은 여전히 널뛰듯 요동치고 어지럽고 가슴이 두근거리다가 어느 평범한 아침 갑자기 쓰러지시는 겁니다. 이어서 뇌경색, 심근경색이 연달아 찾아오고 맙니다. 가족들은 울면서 저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약도 제때 챙겨 먹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나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모른 채로 잘못된 믿음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혈압 환자들 사이에서는 오래전부터 마치 정답처럼 퍼진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혈압약은 아침 공복에 먹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 라는 말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혹시 그렇게 하고 계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댓글에 숫자 1을 남기시거나 고혈압에서 벗어나자 라는 5글자를 적어주세요. 이 잘못된 습관에 아직도 갇혀있는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함께 확인해보고 싶습니다. 오늘 저는 아주 엄중한 마음으로 이 말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통념은 대부분의 사람에게 있어 단순한 착오가 아니라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오류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최근 발표한 고혈압 진료 지침과 2025년 초 세계보건기구의 경고 자료를 보면 정말 놀라운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고혈압 환자 10명 중 거의 8명, 정확히는 6%가 약을 먹는 시간이 맞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단지 효과가 조금 떨어지는 수준이 아닙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복용 시점이 잘못되면 혈압약의 보호 효능이 무려 23%나 떨어진다고 합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로 인해 혈압을 억제할 수 있는 황금 시간대를 놓쳐버리게 되고 그 결과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치명적인 합병증의 위험이 오히려 증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건 절대 과장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많은 분들이 아침 공복에 먹어야 좋다고 믿고 계실까요? 심지어 의료진들조차도 가볍게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최근 의학계에서 밝혀낸 새로운 사실은 이 통념과 정반대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바로 그 진실을 낱낱이 풀어드릴 것입니다. 단순한 건강 상식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중요한 건강 수업이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4가지 주요 혈압약이 각각 어느 시간대에 복용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또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심지어 물을 마시는 방식이나 과일 섭취와의 관계까지 세세히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영상의 후반부에서는 지금 당장 따라 하실 수 있는 4단계 실천 가이드도 드릴 예정입니다. 만약 가족 중에 고혈압을 앓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올해
가장 소중한 건강 선물이 될지도 모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김준호 박사의 생명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아침에 공복으로 약을 먹는 게 왜 문제가 되는지 알려면 먼저 우리 몸에 숨겨진 아주 중요한 원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혈압을 수치처럼 고정된 상태로 생각하십니다. 별로 화가 나지도 않았고 운동도 안 했는데 왜 갑자기 혈압이 치솟는 걸까 하고 의아해하죠. 하지만 이건 큰 오해입니다. 혈압은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아서 자기만의 성격이 있고 스스로 움직이는 시간표가 존재합니다. 의학에서는 이것을 하루 생체 리듬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대부분의 일반인들, 특히 고혈압을 앓고 있는 분들의 혈압은 하루 24시간 동안 일정하지 않고 산 모양처럼 2번의 고점을 그리고 1번의 낮은 지점을 가지는 패턴을 보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가파르고 위험한 봉우리는 언제 나타날까요? 바로 아침 시간입니다. 새벽 4시쯤 우리가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부터 혈압은 서서히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전 6시에서 10시 사이 이 몇 시간 동안 혈압은 하루 중 가장 높은 정점에 도달합니다. 전문가들은 이 현상을 아주 적절하게 아침 피크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이는 수백만 년 동안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 진화해온 본능적인 반응입니다. 해가 뜨고 하루가 시작되면 몸은 자연스럽게 깨어나야 하니까요. 이때 우리 몸에서는 코르티솔이라는 각성 호르몬이 분비되고 자율신경 중 하나인 교감신경이 활발해지면서 일종의 기상 사이렌을 울립니다. 심장은 더 빠르게 뛰라는 지시를 받고 혈관은 꽉 조여지며 압력이 올라갑니다. 이 과정은 원래 우리를 깨우고 활기를 주는 긍정적인 작용입니다. 그러나 혈관이 이미 단단해지고 탄력이 떨어진 고혈압 환자에게는 이 기상 사이렌이 곧 치명적인 경고음이 될 수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당신 댁에 10수년 넘게 사용해온 낡은 수도관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평소에는 수압이 낮아서 버틸만 했는데 갑자기 새벽에 수도꼭지가 최대로 열려 엄청난 양의 물이 한꺼번에 몰려든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버티지 못하고 터져버릴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뇌출혈입니다. 아니면 그 강한 수압이 오래 쌓인 이물질을 뜯어내서 혈관을 막아버리면 뇌경색이나 심근경색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이런 위험은 통계로도 입증됩니다. 국내 고혈압 연구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하루 중 심장 돌연사나 심근경색, 뇌졸중 같은 생명을 위협하는 응급사건의 6.7%가 아침 6시에서 10시 사이 이 짧은 시간대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이 시간을 죽음의 골든타임이라고 부를 정도로 위험한 순간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자연스러운 의문이 생깁니다. 아침에 위험하니까 눈 뜨자마자 빨리 약을 먹는 게 정답 아닌가요? 6시에 일어났다면 그 즉시 혈압약을 복용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적을 보면 방패를 들고 물이 밀려오면 둑을 쌓는 것처럼 말이죠. 들으면 그럴듯해 보이는 논리지만 안타깝게도 의학은 그렇게 단순한 덧셈, 뺄셈의 논리가 아닙니다. 이 생각이야말로 많은 분들이 빠지는 가장 흔하면서도 위험한 첫 번째 함정입니다. 그렇다면 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공복 상태로 약을 먹는 것이 위험한 함정일까요? 그 이유는 약이라는 것이 복용과 동시에 바로 작용하는 버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점이 바로 약효가 발휘되기까지 걸리는 시간, 즉 작용 지연 시간입니다. 한번 상상해보세요. 당신이 아침 6시 반쯤에 일어나서 물 한 컵 따라 놓고 약을 꺼내 삼킵니다. 그런데 그 알약이 입에 들어간 순간 바로 혈압을 내려주는 것이 아니라 아주 긴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먼저 식도를 통과해 위로 들어가고 위산에 의해 녹아 풀어지며 그 후 소장으로 이동해 장점막을 통해 흡수되고 혈류를 타고 간을 거쳐 대사된 다음에야 비로소 혈관과 심장에 작용하게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과정이 완료되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대부분의 경구용 혈압약은 복용 후 약효가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하는 데만도 최소 30분에서 1시간 정도가 걸립니다. 그리고 진짜 약효가 정점에 도달하려면 빠르면 2시간, 길게는 4시간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걸 비유하자면 이런 그림이 그려집니다. 새벽 4시 고혈압이라는 도둑이 이미 당신 집 담을 넘었습니다. 5시, 6시쯤에는 거실에 들어와 서랍을 다 열고 난장판을 벌이고 있죠. 그런데 당신은 6시 반에야 눈을 떠 상황을 인지합니다. 그리고는 경찰에 신고합니다. 바로 약을 먹는 순간이죠. 하지만 경찰은 출동하려다 도로 정체로 지체되고 결국 9시 10시쯤에야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도둑은 사라졌거나 집안이 엉망이 되어버린 뒤입니다. 즉, 아침 공복에 약을 먹으면 약효가 제대로 작동하는 시점은 이미 아침 혈압이 최고조에 도달한 이후거나 아예 그 피크가 지나간 다음이라는 겁니다. 우리 몸이 가장 위험한 시간대인 새벽 4시부터 아침 8시까지 그 중요한 몇 시간 동안은 혈관이 약물 보호 없이 무방비 상태로 내던져져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분명히 약을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어지럽고 목덜미가 당기고 심하면 세수나 양치하는 중에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하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이자 가장 흔한 치명적인 시간 함정입니다. 두 번째 함정은 바로 약의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아침에 약을 먹는다고 해도 정작 우리 몸이 그 약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여기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바로 교감신경입니다. 아침 6시에서 10시 사이, 이 시간대는 우리 몸의 교감신경이 가장 활발하게 작동하는 시간입니다. 말 그대로 몸이 전투태세에 들어가는 시간이죠. 혈압이 오르고 심장이 빠르게 뛰고 몸은 긴장 상태가 됩니다. 문제는 이때 우리의 위장 활동은 그다지 활발하지 않다는 겁니다. 장의 연동운동도 약해지고 소화액 분비도 평소보다 떨어집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간에 그것도 공복 상태로 약을 삼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특히 뒤에서 다시 설명드릴 디핀 계열 혈압약처럼 장 흡수율에 민감한 약일수록 효과는 눈에 띄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특정 혈압약의 경우 공복에 복용하면 체내 흡수율이 식후에 복용할 때보다 무려 30에서 40%나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당신이 약국에서 5mg짜리 혈압약을 샀습니다. 제대로만 흡수되면 5mg이 몸속에서 활약해야 하는데 공복에 먹은 탓에 흡수된 양이 고작 3mg 정도에 불과한 겁니다. 본인은 5mg짜리 약으로 무장했다고 믿고 있는데 실제로는 구멍난 종이 갑옷을 입고 전쟁터에 나가는 셈입니다. 겉보기엔 안심이지만 실상은 아무런 방어도 되지 않는 상황이죠. 이처럼 약은 먹었다고 끝이 아니라 언제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실제로 내 몸이 받는 효과는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아침 공복 복용이 불러오는 두 번째 중대한 위험입니다. 세 번째 함정은 좀 더 교묘하고 눈에 잘 띄지 않는 문제입니다. 아침에 약을 먹었다고 해도 그 약이 실제로 몸에 작용하는 시간이 오전 10시, 11시쯤이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시점은 우리 몸이 스스로 혈압을 서서히 낮추기 시작하는 시간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하루 혈압의 리듬, 2번의 고점과 1번의 저점 기억나시죠? 그중 낮 시간대는 자연스럽게 혈압이 내려가는 구간입니다. 그런데 이때 약물의 효과가 절정에 이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두 힘이 겹쳐져 버리는 겁니다.
하나는 몸이 스스로 혈압을 내리려는 작용, 또 하나는 약이 강제로 혈압을 더 낮추는 작용입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작동하면 생각보다 훨씬 심한 저혈압 상태가 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오후가 되면 이유 없이 졸음이 쏟아지고 몸이 처지고 순간적으로 눈앞이 캄캄해지는 경험을 하십니다. 대부분은 잠을 못 자서 그렇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그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바로 아침에 복용한 혈압약의 작용이 너무 늦게 그리고 너무 강하게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결국 낮 시간에 필요 이상으로 혈압이 떨어지면서 뇌로 가는 혈류량이 부족해지고 이로 인해 어지럼증이나 실신심하면 허혈성 뇌졸중까지 유발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즉 단순히 아침에 빈속으로 약을 먹는 그 한 가지 습관만으로도 아침 고혈압을 막지 못하고 약효는 반감되고 오후에는 저혈압까지 겪는 세 가지 위험을 동시에 떠안게 되는 셈입니다. 이쯤 되면 많은 분들이 속이 타들어가는 마음이 되셨을 겁니다. 그래서 묻고 싶으시겠죠. 도대체 언제 먹는 게 가장 좋습니까? 정말 과학적으로 입증된 정답이 있기는 한 겁니까? 그럼 언제 먹는 게 옳은가에 대한 과학적 답이 정말 있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의학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분야 중 하나가 바로 시간 양리학이라는 분야입니다. 이름만 들으면 굉장히 거창하게 느껴지지만 쉽게 말하면 똑같은 약을 아침에 먹느냐, 저녁에 먹느냐에 따라 효과가 얼마나 달라지는지를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2025년에 발표된 국내 고혈압 진료 지침에서도 이 개념이 처음으로 공식 채택되었습니다. 특히 복용 시간에 개인 맞춤화를 최고 권고 등급인 A급으로 분류한 것은 아주 이례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약만 잘 챙겨 먹으면 된다고 여겼지 그 시간까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서울대병원에서 진행한 대규모 연구 결과는 이 통념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이 연구는 2,500명이 넘는 고혈압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되었고 흥미로운 점은 약의 종류나 용량을 바꾸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단지 한 가지 복용 시간을 조정했을 뿐입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복용 시간만 바꿨을 뿐인데도 혈압이 기준치에 도달한 환자의 비율이 무려 36.7%나 상승했습니다. 더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심근경색, 뇌졸중, 심부전 같은 생명을 위협하는 심혈관 질환의 발생률이 나 감소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일부 특정 유형의 환자들에게는 아침보다 저녁에 약을 복용하는 것이 밤 동안의 고혈압이나 이른 아침 혈압 상승을 훨씬 더 효과적으로 억제해준다는 연구 결과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과학이 보여주는 진실입니다. 약은 그저 삼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언제 먹느냐 그 타이밍이야말로 약의 종류만큼이나 중요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핵심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듣고는 내일부터 아침 약을 전부 저녁으로 바꿔야겠다고 섣불리 판단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지금 당장 복용 시간을 바꾸는 건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혈압약이 저녁에 먹어야 좋은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의 몸 상태가 저녁 복용에 적합한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에 의학의 복잡성이 숨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밤이 되어도 혈압이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오르는 역형성 혈압 환자라면 저녁 복용이 생명을 지키는 결정적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밤에 혈압이 너무 많이 떨어지는 과도한 하강형 환자의 경우 저녁에 약을 먹으면 자는 동안 혈압이 지나치게 낮아지고 뇌로 가는 혈류가 부족해져서 허혈성 뇌졸중 같은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약을 오히려 아침에 먹는 게 더 안전한 경우도 많습니다. 문제는 겉으로 보기에는 누구나 똑같이 고혈압이라는 진단을 받았지만 혈압의 변화 패턴은 사람마다 전혀 다르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기겠죠. 나는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 걸까? 내가 먹고 있는 이 약은 도대체 아침에 먹어야 하는지, 저녁이 더 나은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바로 그것이 우리가 다음 단계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입니다. 이제부터가 오늘 영상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아까 손에 들고 계시라고 말씀드린 약 상자를 다시 한번 꼭 쥐어주세요. 김준호 박사가 지금부터 하나씩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많이 복용하는 혈압약은 크게 몇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프릴 계열, 사르탄 계열, 디핀 계열, 로롤 계열, 그리고 이뇨제입니다. 겉보기에는 모두 혈압을 낮추는 약이지만 실제로는 성격도 다르고 몸에서 작용하는 방식도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가장 효과적인 복용 시간 역시 서로 같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손에 들린 약 상자의 이름을 차분히 확인해 보세요. 이제부터 제 설명과 하나씩 맞춰가며 내 약이 어느 부류에 속하는지 정확히 짚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약은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속으로 강하게 작용하는 프릴 계열과 사르탄 계열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드시는 약 이름 끝에 프릴이라는 말이 붙어 있거나 사르탄으로 끝난다면 바로 이 부류에 해당합니다. 이 약들은 현재 임상 현장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혈압 조절뿐 아니라 신장과 심장을 함께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약들은 언제 먹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김준호 박사의 임상 경험과 여러 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면 대부분의 경우 아침보다는 잠자기 전에 복용하는 쪽이 더 좋은 결과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약들은 우리 몸속에서 혈압을 끌어올리는 특정 조절 체계를 억제하는 방식으로 작용하는데 이 체계는 특히 밤과 새벽 시간대에 가장 활발해집니다. 즉, 잠들기 전에 약을 복용하면 수면 중에 약물이 서서히 흡수되어 새벽 4시 무렵 혈압을 올리려는 움직임이 시작될 때 정확히 맞춰 약효가 최고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마치 미리 자리를 잡고 기다리던 저격수가 결정적인 순간에 움직임을 차단하듯 이른 아침 혈압 급상승의 싹을 미리 눌러주는 구조입니다. 여러 연구에서도 이런 방식으로 복용했을 때 밤사이 혈압이 더 안정되고 아침 혈압이 갑자기 치솟는 폭이 추가로 8.7% 정도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수치는 평소에는 작아 보일 수 있지만 위기의 순간에는 생사를 가를 만큼 큰 차이가 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약은 디핀 계열입니다. 약 이름이 디핀으로 끝난다면 여기에 해당하며 이 약들은 혈관을 직접 넓혀서 꽉 조여 있던 통로를 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부류는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직관과는 다르게 대부분의 경우 공복보다는 아침 식사 후에 복용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밤에 혈압이 유난히 높은 일부 환자를 제외하면 무작정 잠자기 전으로 옮기는 것은 오히려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식후가 좋을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함정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디핀 계열 약은 위장 상태에 민감한 편이라 아침에 일어나 빈속으로 물 한 모금과 함께 삼키면 흡수가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부작용입니다. 얼굴이 화끈거리고 심장이 두근거리며 머리가 지끈거린다고 호소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는 약이 너무 빠르게 흡수되면서 혈관이 갑자기 확장되기 때문입니다. 아침 식사 후 약간의 음식이 완충 역할을 해주면 약이보다 부드럽게 작용하여 하루 종일 혈중 농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이런 불편한 증상도 크게 줄어듭니다. 실제로 식후에 복용했을 때 이런 부작용이 공복 복용보다
15.6% 정도 낮아졌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편안하게 혈압을 낮추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로롤 계열입니다. 약 이름이 로롤로 끝난다면 이 부류에 속합니다. 이 약들은 혈관을 직접 넓히기보다는 심장 박동을 차분하게 만들어 심장의 부담을 덜어주고 그 결과로 혈압을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이 경우에는 잠자기 전에 복용하는 선택이 대체로 현명합니다. 로롤 계열은 아침에 가장 활발해지는 신경 반응을 억제하는 데 강점을 가지는데 밤에 미리 약을 복용해두면 다음날 아침 몸이 과하게 각성되는 것을 단단히 눌러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약의 흔한 특징 중 하나가 피로감인데 아침에 먹으면 낮 동안 기운이 빠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지만 저녁에 먹으면 오히려 잠을 돕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어 일석이조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매우 중요한 네 번째 부류가 바로 이뇨제입니다. 약 성분에 특정 이뇨 성분이 들어있거나 여러 성분이 함께 들어있는 복합약에 포함되어 있다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약은 절대로 흔들림 없이 아침에 가능하면 아침 식사 후에 복용해야 합니다. 이유는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뇨제는 몸속에 남는 수분과 나트륨을 소변으로 배출해 혈압을 낮추는 약입니다. 만약 이 약을 밤에 먹는다면 잠자는 동안 여러 번 화장실에 가느라 숙면을 망치게 되고 수면이 깨지면 몸은 오히려 긴장 상태에 들어가 혈압이 더 오를 수 있습니다. 작은 이득을 얻으려다 큰 손해를 보는 셈입니다. 그래서 이뇨제만큼은 반드시 낮 시간에 복용해 낮 동안 몸을 가볍게 정리하도록 맡겨야 합니다. 약을 언제 먹는지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먹는가, 이 또한 약효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첫 번째로 짚고 넘어가야 할 건 물의 양입니다. 어르신들 중엔 약을 드실 때 물을 아까워하시거나 번거로워서 약만 툭 털어놓고 물 한 모금에 삼키는 분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물도 없이 꿀떡 삼키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이런 습관이 오히려 식도에 약이 붙어 염증이나 궤양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게다가 물이 충분하지 않으면 약이 위에서 제대로 녹지도 못합니다. 마치 분유를 탈 때 물이 부족하면 덩어리가 생기듯 약도 녹지 않으면 흡수가 안 되고 효과도 떨어지는 겁니다. 실제로 국가심혈관센터의 자료에 따르면 물의 양이 부족할 경우 약효가 12에서 17%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매번 약을 드실 때는 최소한 150ml 일반 물컵 반컵 이상의 따뜻한 물을 준비하시고 서서 또는 앉은 자세에서 천천히 삼키시는 것이 좋습니다. 약을 삼킨 뒤에는 바로 눕지 마시고 가볍게 두세 걸음 움직여 위로 잘 내려가도록 도와주세요. 두 번째는 우리가 평소 먹는 음식과의 관계입니다. 아무리 약을 잘 챙겨 먹어도 음식 때문에 약효가 무력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세 가지는 반드시 피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자몽입니다. 자몽과 자몽 주스에는 프라노쿠마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간에서 약을 분해하는 효소를 방해합니다. 특히 디핀 계열의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이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원래라면 약의 일부가 대사되어 혈중 농도가 적절히 조절돼야 하는데 자몽을 먹으면 이 조절 기능이 망가져 약이 과다하게 축적됩니다. 결과적으로 평소 한 알이면 되는 약이 10알 먹은 것처럼 작용해버리는 상황이 벌어지고 이로 인해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며 심한 경우 쇼크나 생명 위협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자몽은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고칼륨 음식입니다. 바나나, 감자, 귤 같은 음식은 일반적으로 혈압에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모든 사람에게 그렇지는 않습니다. 특히 칼륨 보존성 이뇨제를 드시거나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고칼륨 음식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혈중 칼륨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는 고칼륨 혈증이 생깁니다.
이 상태는 심장의 전기 신호를 방해해 심정지로 이어질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담당 주치의에게 신장 기능이나 복용 중인 약 성분에 대해 꼭 확인하시고 바나나나 감자귤 같은 고칼륨 식품은 과하지 않게 하루에 한두 개 수준으로 조절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감초입니다. 기침약 한방차 약과 화과자 등에 자주 들어가는 감초는 달고 부드러워 보이지만 혈압약과는 상극입니다. 감초에 들어있는 글리시리진이라는 성분은 우리 몸에 염분과 수분을 잡아두는 작용을 하여 혈압을 오히려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한 연구에서는 감초 제품을 자주 섭취하는 사람들의 혈압 조절 성공률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16%나 낮았다는 결과도 있었습니다. 결국 한쪽에서는 약으로 열심히 혈압을 낮추고 있는데 다른 쪽에서는 감초로 혈압을 끌어올리고 있으니 약을 먹는 의미가 사라지는 것이죠. 요약하자면 약은 정해진 시간에만 잘 챙겨 먹는다고 끝이 아닙니다. 어떻게 먹고 무엇과 함께 먹느냐까지가 모두 하나의 치료입니다. 물은 충분히, 자세는 바르게, 음식은 조심스럽게. 이 세 가지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약효는 더 강해지고 위험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론과 주의사항을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 이제 김준호 박사가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건 실제로 당장 내일부터 따라할 수 있는 4단계 실천 가이드입니다. 이 방법은 수많은 환자분들을 직접 진료하며 정리한 임상 노하우의 집약체로 매우 실용적이고 효과적입니다. 혹시 지금까지는 무작정 시간만 맞춰 약을 드셨다면 오늘부터는 이 4단계로 당신의 복용 전략을 완전히 바꿔보시길 권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정찰입니다. 적을 이기려면 먼저 적의 움직임을 알아야 하듯 내 혈압이 언제 치솟는지를 아는 게 가장 먼저입니다. 그래서 먼저 해야 할 일은 산관에 착용하는 자동 혈압계, 그러니까 팔뚝에 대는 방식의 기계를 준비하는 겁니다. 손목형은 오차가 크니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 다음 일주일 동안 하루 3번씩 혈압을 측정해 일지를 작성하세요. 주의하실 점은 혈압을 재기 전에 반드시 의자에 앉아 5분 정도 조용히 쉬신 후 측정해야 합니다. 방금 전까지 운동하거나 감정이 격한 상태에서는 절대 정확한 수치가 나오지 않습니다. 소매는 얇게, 커프는 심장 높이에 맞춰야 하며 겨울에는 두꺼운 옷 위로 측정하지 마세요. 측정 시점은 아침에 화장실 다녀온 직후, 식사 전이 첫 번째고 오후 4시에서 6시 사이가 두 번째, 마지막은 잠자기 직전입니다. 이 3시간대를 정확히 기록한 혈압 일기가 여러분의 상태를 정확히 보여주는 최고의 자료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전문가와의 협의입니다. 병원 예약을 잡고 그 일기장을 들고 담당 주치의에게 보여주세요. 아무리 몸 상태를 말로 설명해도 이렇게 수치로 정리된 일지를 넘기는 것만큼 효과적인 전달은 없습니다. 이때 꼭 여쭤보셔야 할 2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째, 제 혈압은 아침형인가요? 저녁형인가요? 다시 말해 고혈압의 위험이 언제 큰지 정확히 묻는 겁니다. 둘째, 지금 먹고 있는 이 약은 어느 계열이며 아침과 저녁 중 언제 복용하는 게 더 낫겠습니까? 이 2 질문이 여러분의 약 복용 시간 전략을 완전히 바꿔줄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조정입니다. 담당 의사의 권고에 따라 기존에 아침에 먹던 약을 저녁으로 옮기거나 반으로 나누어 아침 저녁으로 나눠 먹는 식으로 복용 계획을 조정하게 됩니다. 여기서 꼭 강조드리고 싶은 한 가지, 절대 스스로 판단해서 약을 나누거나 쪼개지 마십시오. 특히 니페디핀 계열의 서방형 약은 겉보기엔 평범해 보여도 내부에 약을 서서히 방출시키는 구조가 설계되어 있어서 쪼개면 약효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와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며 쇼크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의사의 지시에 따라야 하고 약의 형태도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유지입니다. 약 복용 시간을 조정했다면 이제는 2주간 더 혈압을 계속 측정하며 몸의 반응을 관찰해야 합니다. 세계획이 내게 잘 맞는지 부작용은 없는지를 체크해야 하는 것이죠. 만약 두통이나 어지럼증, 심장 두근거림 같은 증상이 생기면 즉시 병원에 연락해 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깜빡할까 걱정되신다면 3가지 작은 습관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핸드폰 알람입니다. 단순히 약 먹기라고 쓰지 마시고 장수시간 또는 건강 약속처럼 스스로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주는 이름으로 설정해두세요. 두 번째는 일주일 약통입니다. 주말에 미리 일주일치 약을 분배해두면 오늘 먹었는지 헷갈릴 일이 없습니다. 세 번째는 습관 연결입니다. 만약 약을 저녁에 먹어야 한다면 칫솔이나 물컵 옆에 약통을 두세요. 양치 후 바로 약을 먹는 루틴으로 연결하면 절대 잊지 않습니다. 이 4단계만 실천하셔도 단순한 약 복용이 아닌 나에게 맞는 혈압 관리를 시작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오늘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쯤이면 여러분 마음속에도 뭔가 분명한 그림이 그려졌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영상을 마무리하기 전에 꼭 드리고 싶은 진심 어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즘처럼 짧고 자극적인 영상이 넘쳐나는 시대에 이렇게 길고 차분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셨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은 분명 자신의 건강에 책임을 지는 분이시고 더 나아가 가족을 지키는 분이십니다. 고혈압이라는 병은 단지 소리 없이 다가오는 것이 무서운 게 아닙니다. 그보다 더 무서운 건 이 질병이 수십 년에 걸쳐 우리 삶을 서서히 무너뜨린다는 점입니다. 이 싸움은 단기간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꾸준히 정확히 싸워야 하는 인내의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서 약은 우리의 무기입니다. 그리고 시간은 바로 그 무기를 조준하는 조준경입니다. 조준이 틀리면 총을 아무리 잘 쏴도 적을 맞출 수 없습니다. 혹시 지금은 아직 몸이 괜찮다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아픈 데 없고 혈압도 그럭저럭 조절되는 것 같고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작은 변화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10년, 20년 후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고 약을 조금 더 알맞은 시간에 복용하는 것. 그 작은 실천이 쌓여 여러분의 건강 자산이 됩니다. 여러분은 한 가정의 중심입니다. 여러분의 혈관이 안정되면 그 가정도 함께 안정됩니다. 절대로 옛날 방식 낡은 습관에 발목 잡혀 자신의 건강을 놓치지 마세요. 조금만 조심하면 피할 수 있었던 위험에 무너지지 마세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과 소통하고 싶습니다. 댓글창에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고혈압 진단을 받은 지 얼마나 되셨는지, 지금은 아침에 드시는지, 저녁에 드시는지 서로 나누고 응원해주세요. 누군가의 경험이 또 다른 누군가에겐 길잡이가 됩니다. 그리고 만약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단 1%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꼭 부모님이나 형제자매 주변 어르신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단 한 사람이라도 이 영상을 통해 약 복용의 오해를 바로잡고 건강을 지켜낼 수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한 가정을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영상은 건강인식을 높이기 위한 정보 제공일 뿐이며 각자의 체질과 질병 상태에 따라 반드시 담당 주치의의 정확한 진단과 복약 지도를 따르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절대로 스스로 판단하여 약을 바꾸거나 끊지 마십시오. 저는 김준호 한의사입니다. 중장년과 어르신의 건강을 위해 늘 진심을 다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사실만 전하고 사람 말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혈압 안정되시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